이깟 고철 덩어리 들고 와서 어디서 왕족행태야? 당장 짐 싸서 안 꺼져!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흙먼지 펄펄 날리는 비닐하우스 안을 찢을 듯이 살벌한 고성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겁에 질려 덜덜 떨고 있는 앳된 외국인 노동자 소녀를 향해서 농장주 아들이 핏대를 세우며 몰아붙이고 있는 건데요. 급기야 소녀의 목에서 거칠게 낚아챈 낡은 쇠조각을 차가운 흙바닥에 무참히 패댕기쳐 버립니다. 무국적자로 100년을 유령처럼 떠돌던 이 소녀가 마지막 희망을 품고 한국 땅까지 가져온 조상의 유품이 처참하게 짓밟히려는 찰나죠. 주변 인부들조차 숨죽이고 꽁꽁 얼어붙은 바로 그 순간. 끼익! 고막을 찢는 마찰음과 함께 번쩍이는 검은색 정부 관용차 여러 대가 농장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이닥치는 겁니다. 그리고는 감히 상상도 못할 국가 최고위급 인사들이 우르르 느리더니 흙바닥에 주저앉은 소녀를 향해 일제히 고개를 푹 숙이는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소녀의 기적이 도화선이 되어 지금 인천공항은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수십만 고려인들의 행렬로 그야말로 초비상 마비 사태거든요. 몽골과 중앙아시아를 합친 거대한 고구려 연방의 부활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겁니다. 피말리는 멸시가 온몸에 소름 돋는 대반전으로 뒤바뀌고 마침내 대한민국의 찬란한 국격이 세계를 울리는 그 숨막히는 현장,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어디에 사시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방송하는데 힘이 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나디아입니다. 여러분, 지도 그 어디에도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곳, 카자흐스탄 알마티 외곽에 버려진 빈민가, 거기가 바로 제 세상이거든요. 혹독한 겨울바람이 판잣집 틈새를 칼날처럼 파고드는 밤이면 기온이 무려 영하 30도 밑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주변에 굴러다니는 고철 조각이랑 낡은 나무판을 대충 기워 만든 벽은 살을 에이는 이 끔찍한 기운을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작은 난로에 주워온 나뭇가지라도 쑤셔 넣고 불을 피워보지만 따뜻해지기는커녕 매캐한 연기만 방 안에 꽉 차서 기침이 도무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불마저 꺼버리면 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굳어 죽을지도 모르는 게 우리네 현실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뼈를 깎는 추위나 당장 위장이 뒤틀리는 배고픔보다 저를 더 숨막히게, 진짜 미치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시나요? 바로 제가 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소름 돋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국적자거든요. 카자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러시아인도 아닌 겁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제 손을 잡고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이다, 절대 잊어선 안 된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시지만 서류상으로는 그 어디에도 증명되지 않는 투명 인간일 뿐인 거죠. 소련이 무너지면서 체제의 거대한 틈바구니로 속절없이 빠져버린 겁니다. 남들 다 있는 여권도 신분증도 흔해 빠진 종이 쪼가리 한 장조차 제겐 허락되지 않거든요. 숨을 쉬고 밥을 먹고 두 발로 흙을 밟고 걸어 다니는데도 사람들 사이를 둥둥 떠도는 유령. 그게 바로 제 진짜 이름인 셈입니다. 제 곁엔 이제 아흔을 바라보는 늙은 할머니뿐입니다. 평생을 짐승 같은 고된 노동에 시달리신 탓에 할머니의 등은 활처럼 심하게 굽어 있고 옹이지듯 뒤틀린 두 손은 거북이 등껍질 같은 두꺼운 굳은 살로 빈틈없이 덮여 있거든요. 손가락을 일자로 곧게 펴는 것조차 힘겨워하시는 그 작고 굽은 몸뚱이는 어떤 역사책에도 기록되지 않은 우리 고려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피눈물을 생생하게 새겨놓은 비석과도 같은 겁니다. 서로의 체온에 기대서 온몸을 둥그렇게 웅크린 깊은 밤이면 할머니는 늘 아주 먼 과거의 아픈 상처를 조심스레 꺼내놓으십니다. 아주 젊었던 시절 무장한 군인들이 극동 지역의 한인 마을로 예고도 없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강제로 화물 열차에 짐짝처럼 쓸어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눈앞에서 보듯 묘사하시는 거예요.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수십 일을 달려서 내동댕이 쳐진 곳은
텅 빈 중앙아시아의 얼어붙은 사막 한가운데인 겁니다. 건물은커녕 찬바람을 피할 나무 한 그루 없는 그 참혹한 황무지에서 할머니의 가족들은 맨손으로 피가 나도록 꽁꽁 언 땅을 파고 그 구덩이 안에서 기어코 겨울을 버텨내는 거잖아요. 그 잔혹했던 첫 겨울, 수많은 동포들이 추위와 굶주림을 못 이기고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에 묻혀버리는 과정을 이야기하실 때면 할머니의 눈동자는 늘 까맣게 텅 비어버립니다. 할머니는 기적처럼 살아남으시지만 그날의 참혹한 기억은 할머니의 가슴속 무언가를 완전히 부러뜨려 놓은 채 영원히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아 저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둠 속에서 정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불길한 소리가 귓가를 때립니다. 마치 깊은 물에 빠진 사람처럼 쌕쌕거리는 아주 거칠고 다급한 할머니의 숨소리인 겁니다. 놀라서 허둥주둥 손을 뻗어 이마를 짚어보는데 세상에 끓는 물처럼 펄펄 끓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의 초점 잃은 두 눈은 허공을 떠돌고 돌아가신 지 한참이나 된 어머니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거든요. 하지만 이내 얼음물 같은 현실이 제 목통을 확 조여옵니다. 돈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무엇보다 신분증이 없잖아요. 번듯한 병원은 서류가 없는 유령을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아는 겁니다. 눈물이 핑돌지만 구멍난 얇은 외투만 덜렁 걸친 채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살을 찢는 듯한 칼바람이 폐부를 찌르지만 여기서 걸음을 멈출 순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무려 2km를 내달려서 시장 구석에 있는 낡은 약국문을 부서져라 두드립니다. 제발 열을 내릴 약이라도 달라고. 우리 할머니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땅바닥에 엎드려 피를 토하듯 애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잠에서 깨어 짜증 섞인 얼굴로 문을 연 약국 주인의 시선은 너무도 차갑습니다. 제 발밑에 더러운 진흙덩어리를 보듯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지난달 외상값도 안 갚은 주제에 어딜 오냐며 매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문을 두드려도 다른 약국 두 곳을 더 정신없이 찾아가 매달려봐도 결과는 똑같습니다. 서류 한 장 없는 무국적자 소녀를 구제해줄 자비 따위는 이 잔인한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결국 시장 뒷골목 차가운 얼음 바닥에 짐승처럼 웅크리고 엎드려 목 놓아 오열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나는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나 다름없는 투명 인간일 뿐이라는 처절한 깨달음이 온몸에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순간인 거죠. 꽁꽁언 발을 억지로 질질 끌며 판잣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의 숨소리는 이제 툭 치면 끊어질 듯 가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제 인기척을 느끼셨는지 사력을 다해서 그 떨리는 굽은 손가락으로 방구석의 낡은 나무 서랍장 밑바닥을 다급하게 가리키시는 거예요. 무슨 빛인지 몰라 헤매자 할머니의 퀭한 눈빛이 더 무섭게 요동치는 겁니다. 급히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차가운 흙바닥을 마구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손톱 밑에 피가 맺힐 때쯤 단단하고 차가운 금속 같은 것이 손끝에 탁 걸리는 거 있죠. 조심스레 끄집어내 보니 심하게 녹이 슬고 체인이 툭 끊어져 버린 낡은 목걸이입니다. 흙투성이 목걸이를 할머니 손에 꼭 쥐어들이자 탁한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대하듯 그 차가운 쇳조각을 가슴에 품으시더니 끊어질 듯한 목소리로 제게 유언을 남기시는 겁니다. 이 목걸이는 증조 할아버지의 뜨거운 피가 묻은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하늘이 두 쪽 나도 반드시 한국으로 가져가라고 신신당부하십니다. 그분이 대체 누구였는지 알아내야만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그래야 우리가 구천을 떠도는 유령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당당한 진짜 역사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핏대를 세우시는 거예요. 더 묻고 싶잖아요. 증조 할아버지가 대체 어떤 분이었는지, 이 녹슨 쇳조각이 대체 무슨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는지. 하지만 야속하게도 할머니의 고개는 힘없이 남쪽을 향해 툭 떨어지고 맙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지만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치도록 그리워했던 당신의 조국, 한국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두 눈을 뜬 채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겁니다. 끝내 닿지 못한 고향을 찾으려는 듯 할머니의 마지막 시선은 남쪽 하늘 어딘가에 영원히 멈춰버린 거거든요. 사흘 뒤 저만큼이나 가난한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언 땅을 파고 할머니를 묻습니다. 제대로 된 비석 하나 세워드릴 돈이 없어서 삐뚤삐뚤 대충 깎은 나무 십자가에 검은색 매직으로 꾹꾹 눌러서 이름을 적어 넣거든요. 다음번 비가 오면 흔적도 없이 싹 지워질지 모르는 그 초라한 이름 앞에서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맹세하는 겁니다. 할머니, 나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한국 간다. 이 목걸이 들고 가서 우리가 결코 버려진 유령이 아니라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증명할게. 녹슨 목걸이를 꽉 쥐어서 제 목에 겁니다. 앙상한 가슴팍에 닿는 차가운 쇳덩이의 묵직함이 묘하게도 저를 버티게 하는 아주 뜨거운 불꽃으로 확 차오르는 걸 느끼는 순간입니다. 그날부터 당장 한국에 갈 방법을 찾으려고 알마티 시내의 시장 바닥과 노동사무소를 말 그대로 미친 듯이 뒤집고 다닙니다. 여건 없는 무국적자가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며 사람들은 다 저를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미립국 브로커라는 사람은 제가 평생 뼈 빠지게 벌어도 못 만질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하고요. 그렇게 깊은 절망에 빠져서 터덜터덜 길을 걷던 어느 날 낡은 노동사무소 외벽에 붙은 노란색 포스터 하나가 제 시선을 아주 강렬하게 사로잡는 겁니다. 대한민국 농업 근로자 모집, 숙식 제공, 월급 200만 원. 여러분, 저 월급 액수보다 제 심장을 미치게 뛰게 한 건 바로 이것이 제가 합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직감 때문인 거거든요. 떨리는 걸음으로 사무소 문을 밀고 들어갑니다. 서류 뭉치에 파묻혀서 피곤한 눈을 비비던 중년의 직원은 제 초라하고 더러운 행색을 쓱 훑어보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 손을 쓱 내밀며 여권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없다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자 그는 픽 코웃음을 치며 당장 나가라는 손짓을 허이허이 하는 거예요. 쫓겨나기 직전에 아찔한 찰나 저는 크게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입을 딱 엽니다. 카자흐어 단 한마디도 섞지 않은 우리 할머니에게 입에서 입으로 배운 완벽하고 아주 정중한 한국어로 말입니다. 정식 학교 교육 한 번 받은 적 없지만 언어만이 조상과 나를 이어주는 유일한 핏줄이라며 매일 밤 회초리를 들고 저를 가르치셨던 그 눈물겨운 한국어거든요. 글도 쓸 줄 알고 말도 할 줄 안다는 제 또렷한 발음에 남자의 펜을 쥔 손이 공중에서 거짓말처럼 딱 멈춥니다. 놀란 토끼 눈으로 저를 다시 쳐다보던 그는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막 돌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 양평의 어느 농장주가 한국어랑 러시아어가 모두 완벽하게 가능한 인력을 아주 애타게 찾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늘이 돕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 엄청난 조건이 딱 붙습니다. 임시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보증금 100만 탱게,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약 2,500달러라는 거금을 단 2주 안에 무조건 가져와야 한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큰돈이지만 저는 얼굴색 하나 바꾸지 않고 당당하게 언제까지 가져오면 되느냐고 묻습니다. 여권 하나 없는 제가 합법적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는 내 인생에 허락된 유일한 동아줄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판잣집으로 돌아온 그날부터 집안에 있는 돈 될 만한 건 모조리 내다 팔기 시작합니다. 매일 밥을 끓여 먹던 찌그러지고 그을린 냄비, 혹독한 추위를 막아주던 달아빠진 담요, 금방이라도 툭 부서질 것 같은 낡은 의자 2개까지 영혼을 탈탈 끌어모아 시장에 내다 파는 겁니다. 밤낮 없이 남의 집 바닥을 엎드려 박박 닦고 시장에서는 건장한 남자들도 꺼리는 무거운 괴짝을 땀 뻘뻘 흘리며 나르면서 진짜 피를 토하듯 돈을 모으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이 훌쩍 지나 텅 빈 집안을 아무리 털어봐도 목표 금액에서 30만 탱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텅 빈 판잣집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절망하던 방구석 아주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작은 상자 하나가 번쩍 떠오릅니다. 제 얼굴도 기억나지 않는 어머니가 유일하게 남겨주신 아주 작고 얇은 금반지입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남은 이 세상 유일한 흔적. 반지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덜덜 떨리지만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동네 반대편 전당포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겁니다. 기름기 좔좔 흐르는 머리의 주인이 터무니없는 헐값을 툭 부르지만 지금 저한텐 흥정할 시간조차 사치잖아요. 결국 그 피눈물 나는 돈을 합쳐 마침내 정확히 100만 탱게를 꽉 쥐고 사무소로 달려갑니다. 그렇게 남자가 내민 대한민국 임시 취업 비자를 손에 쥐게 되는 순간 생전 처음으로 내 사진과 내 이름이 아주 또렷하게 박힌 내가 이 세상에 버젓이 살아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공식적인 종이 한 장. 그 비자와 비행기표를 가슴에 꽉 품고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어버립니다. 출발 당일 아침 온기 하나 남지 않은 텅 빈 판잣집 문을 마지막으로 철컥 걸어 잠급니다. 가방 안은 낡아빠진 옷 몇 벌이 전부지만 제 심장 위 목에는 할머니의 유언이 담긴 차가운 쇠조각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태어나서 처음 밟아보는 거대하고 웅장한 공항. 눈이 부실 듯 번쩍이는 깨끗한 바닥과 도무지 알아볼 수 없는 낯선 언어의 표지판들. 바쁘게 오가는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서 제 낡은 외투는 너무도 초라하고 작아 보이는 겁니다. 보안요원의 그 찌르듯한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꾹 견뎌내고 마침내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날아오르는 순간 창밖으로 저를 철저히 투명 인간 취급했던 카자흐스탄의 메마른 땅이 까만 점들처럼 아득하게 멀어집니다. 낯선 한국 땅에서 대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미지의 두려움에 뱃속이 뒤틀릴 듯 요동치지만 이미 주사위는 허공에 던져진 겁니다. 구름 위를 날아가는 이 비행기의 끝에 과연 내 진짜 이름과 잃어버린 역사가 기다리고 있을지 두 손을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드디어 비행기 바퀴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도 모르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며 눈물이 핑 도는 겁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대리석 바닥에 지나가는 사람들 옷차림은 또 얼마나 화려하고 세련됐는지 제 낡고 해진 외투가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거든요. 움츠러든 어깨로 입국장을 빠져나가니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 이름 나디아가 삐뚤삐뚤 적힌 낡은 종이 팻말을 들고 계신 인상 좋은 할아버지 한 분이 눈에 딱 띄는 거예요. 바로 제가 일할 양평 깻잎 농장의 사장님 최동주 영감이신 거죠. 그런데 그 옆에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짝다리를 짚고 선 젊은 남자, 사장님의 아들 최태호의 눈빛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합니다. 제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을 치는 그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의 시선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겁니다. 차를 타고 2시간을 넘게 달려 도착한 곳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닐하우스만 끝없이 괴물처럼 늘어선 시골 마을입니다. 제게 배정된 숙소는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한평 남짓한 낡은 금속 컨테이너거든요. 하지만 문을 안에서 굳게 잠글 수 있는 온전한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짐을 풉니다. 가슴에 걸린 차가운 목걸이를 꼭 쥐어보며 다짐하는 거예요. 할머니, 나 진짜 한국 땅 밟았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한국에서의 노동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생지옥이 따로 없는 겁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반, 아직 해가 뜨기도 전인데 얇은 철문을 부술 듯이 쾅쾅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찜통 같은 열기와 흙냄새가 거대한 벽처럼 제 온몸을 덮쳐오거든요. 제 임무는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고 큼직한 깻잎만 골라 따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2시간만 쪼그려 앉아 있으면 허리가 뚝 끊어질 것 같고 손가락엔 쥐가 나서 펴지지도 않는 거예요.
땀은 비 오듯 쏟아져 눈을 바늘로 찌르듯 따가운데 아들 최태호는 제 뒤를 바짝 따라다니며 악을 씁니다. 야, 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밥만 죽 내러 왔어? 똑바로 안 해! 그 살벌한 고함에 온몸이 움츠러들고 다른 베트남, 캄보디아에서 온 인부들조차 아들의 눈밖에 난 제 곁엔 오지도 않고 슬금슬금 피하는 겁니다. 철저한 이방인이자 농장에서 제일 굼뜨고 형편없는 노동자. 그게 지금 제 비참한 처지인 거죠. 점심시간 꾸역꾸역 넘어가지도 않는 맨밥을 구석에 쭈그려 앉아 넘기고 있는데 누군가 제 옆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바로 최동주 영감이신 거예요. 땀범벅이 된 제 얼굴을 짠하게 쳐다보시더니 일이 많이 고되냐고 툭 물으십니다. 저는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직 속도가 안 나서 너무 죄송하다고. 하지만 조금만 더 연습하면 죽을 힘을 다해 꼭 잘해내겠다고요. 그런데 제 대답을 들은 최 영감님의 눈이 휘둥그레지시는 겁니다. 아니, 넌 먼 외국에서 왔다면서 어쩜 그렇게 우리말을 예쁘게, 그것도 완벽하게 하냐? 그 따뜻한 눈빛과 다정한 목소리가 돌아가신 할머니의 온기를 너무 쏙 빼닮아서 저도 모르게 꾹꾹 눌러 담았던 제 인생의 속마음을 술술 털어놓게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 무국적 고려인이라는 것, 증조 할아버지 때 강제로 중앙아시아 황무지로 끌려가 그 척박한 땅에서 유령처럼 살아온 눈물겨운 역사, 그리고 글 한 번 배운 적 없는 할머니가 매일 밤 회초리를 들어가며 제게 이 한국어를 물려주셨다는 이야기까지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시던 최 영감님이 문득 물으십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왜 굳이 이 힘든 타국까지 와서 흙먼지를 마시고 있느냐고요.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 깊이 간직해둔 녹슨 목걸이를 조심스레 꺼냅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 이 낡은 목걸이 주인이 누군지 찾아야만 제가 진짜 유령이 아닌 역사를 가진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절절한 사연을 쏟아내는 겁니다. 처음엔 그저 낡아빠진 고철 덩어리 보듯 차던 최 영감님이 셔츠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쓰시더니 굵은 엄지손가락으로 목걸이의 흙을 쓱쓱 닦아내십니다. 그러고는 돋보기 너머로 목걸이를 한참 살피시던 그분의 안색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숨을 헐떡이며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쥔 채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목을 낚아채고 당신의 작은 서재로 다급하게 뛰어들어가십니다. 낡은 책장에서 빛바랜 두꺼운 책 하나를 미친 듯이 뒤지시는데 그 책의 제목이 바로 독립운동가 명단인 겁니다. 한참을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기시던 영감님의 손가락이 어느 한 페이지에 딱 멈춥니다. 그리고 제 목걸이를 그 책 위에 나란히 내려놓으시는데 세상에, 돋보기로 들여다본 그 녹슨 쇠조각 위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강태산, 1919년, 대한독립. 그리고 책에 적힌 강태산 장군의 이름 옆 11자리 군번과 제 목걸이 뒷면에 찍힌 숫자가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소름 돋게 완벽히 일치하는 겁니다. 강태산 장군, 1920년 봉오동 전투에서 일본군을 벌벌 떨게 만들다 장렬히 전사하셨으나 시신조차 찾지 못한 위대한 영웅. 최 영감님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주고 그 자리에서 엉엉 오열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네가 그 위대한 장군님의 핏줄이라고? 이 땅을 지키려다 피 뿌리고 돌아가신 분의 후손이 그 어린 것이 나라 없이 떠돌다 남의 집 밭을 메고 있었다니. 그 투박하고 단단한 손이 제 손을 꽉 쥐는데 평생 투명 인간으로 벌레처럼 살던 제 안에 영웅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짐승처럼 통곡하고 마는 겁니다. 다음 날 최 영감님은 농장일도 다 팽개치고 당신 낡은 트럭에 저를 태워 무작정 서울 국가보훈처로 내달리십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으리으리한 정부 건물,
팔이라도 미끄러질 듯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에서 제 낡은 작업화가 남기는 흙자국이 너무 초라해서 자꾸만 고개를 푹 숙이게 되거든요. 3층 기록실에서 만난 정장 차림의 젊은 직원은 목걸이와 명단을 번갈아 보더니 안경을 치켜 올리며 아주 차갑고 의심 가득한 시선으로 저를 위아래로 쏘아보는 겁니다. 군번표가 진품일 확률은 높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죠. 요즘 국가보상금이나 노리고 가짜로 독립유공자 후손 행세하는 뻔뻔한 사기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깟 목걸이 하나 어디서 주웠다고 당신 핏줄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모멸감 가득한 말에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지만 다행히 강태선 장군의 남동생분 후손이 살아계셔서 유전자 정보가 등록되어 있다는 한 줄기 희망을 듣게 됩니다. DNA 검사를 통해 99.29% 일치가 나와야만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차가운 통보를 받고 저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검사 동의서에 제 이름을 꾹꾹 눌러 적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끔찍한 악몽은 농장으로 돌아온 며칠 뒤에 터지고 맙니다. 아버지인 최 영감님이 농장 일까지 내팽개치고 저를 서울에 데려간 사실을 알게 된 아들 최태호가 말 그대로 대발노발, 눈이 완전히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가 하우스 문을 쾅 발로 차고 들어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순간 펄펄 끓던 하우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얼어붙습니다. 이딴 녹슨 쇠조각 하나 들고 와서 감히 누굴 속여? 당장 짐 싸서 안 꺼져!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겁에 질린 제게 달려든 그는 제 목에 소중히 걸려있던 그 목걸이를 짐승처럼 낚아채더니 흙바닥에 무참히 패댕기쳐버리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지. 너 같은 사기꾼년 나를 믿고 서울까지 가? 외국인 노동자 주제에 어디서 왕족 행세야? 너 같은 버러지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쓰러지시기라도 하면 네 년이 다 책임질 거야. 주변의 다른 외국인 인부들은 겁에 질려 깻잎 상자를 든 채 뒷걸음질만 치고 그 누구도 감히 제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핏대를 세운 태호는 제 얼굴에 삿대질을 하며 당장 3일 안에 짐을 싸서 나가지 않으면 출입국 관리소에 사기꾼으로 신고해서 당장 추방해버리겠다고 협박을 퍼붓거든요. 그날 밤 좁고 차가운 컨테이너 바닥에 몸을 둥그렇게 웅크린 채 덜덜 떨며 밤새 소리 죽여 웁니다. 애초에 내가 영웅의 핏줄이라는 것부터가 말도 안 되는 헛된 기적이었을까요? 죽어가던 할머니의 기억이 틀렸던 걸까요? 가족의 뿌리를 찾으려던 제 그 간절하고 순수한 희망이 결국 저를 희대의 사기꾼으로 만들고 이 낯선 한국 땅에서 영영 추방당하게 생겼으니까요. 바닥에 내동댕이 터졌던 흙투성이 목걸이를 다시 주워 움켜쥐고 이 지독한 멸시와 지옥 같은 고립 속에서 저는 그만 모든 희망의 끈을 툭 놓아버릴 것만 같은 겁니다. 태호의 그 살기 어린 눈빛과 귓전을 때리던 폭언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다음 날부터 농장에서 제 처지는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태호는 보란듯이 제게만 제일 덥고 힘든 하우스 맨 끝 구역을 배당하고 화장실 갈 시간조차 주지 않은 채 소를 몰듯 저를 핍박하거든요. 딴 깻잎의 크기가 조금만 작거나 상처째 제 발밑에 뒤엎어버리며 온갖 모욕을 줍니다. 베트남에서 온 언니들도 캄보디아에서 온 동생들도 사장 아들의 눈밖에 난 저와 엮이기 싫어 점심시간에도 벌레 보듯 피해 다니는 거예요. 철저한 왕따. 밥 한술 뜨려다 목이 메어 자꾸만 눈물이 김치 그릇 위로 뚝뚝 떨어집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몇 주간의 시간은 제게 피말리는 고문과도 같습니다. 보훈처에서는 쥐 죽은 듯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하루하루 바짝 말라가는 제 모습을 보며 최 영감님조차 펄펄 뛰는 아들 눈치를 보느라 예전처럼 다가오지 못하시고 먼발치서 한숨만 푹푹 쉬시는 겁니다. 그래, 어쩌면 저 차가운 보훈처 직원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우리 가족은 그저 어쩌다 이 군번표를 줍게 된 가난한 난민일 뿐 내 몸에 영웅의 피 따위는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걸지도 몰라. 매일 밤 얇은 컨테이너 벽에 기대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차라리 알마티의 그 혹독한 탄잣집으로 당장 도망치고 싶다는 나약한 생각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내일이면 태호가 짐을 싸서 나가라고 통보한 3일의 유예 기간도 끝이 납니다. 이대로 길거리로 쫓겨나면 저는 신분도 돈도 없는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해 이 차가운 타국 땅에서 길고양이처럼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엄청난 공포가 온몸에 숨통을 조여오는 거거든요. 폭우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그날 밤, 요란한 빗소리가 양철 지붕을 부술 듯이 때리는데 저는 눈물을 닦아내며 낡은 가방에 옷가지를 주섬주섬 쑤셔 넣기 시작합니다. 도망치는 겁니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경찰에 끌려가 수갑을 차고 비참하게 쫓겨나느니 차라리 이 밤에 몰래 도망쳐서 어디 구석진 식당 설거지라도 하며 숨어 살아야겠다는 비통한 결심을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책상 위에 올려둔 낡은 목걸이를 집어드는데 불현듯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조국을 그리워하며 남쪽을 바라보던 할머니의 퀭한 두 눈이 떠오르는 겁니다. 안 돼.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할머니, 나 무서워. 가슴을 쥐어뜯으며 짐승처럼 오열하던 바로 그 순간, 갑자기 밖에서 칠흑 같은 빗속을 가르는 요란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리더니 농장 마당을 대낮처럼 하얗게 비추는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 여러 개가 제 컨테이너 창문을 뚫고 거칠게 들이닥치는 겁니다. 쾅쾅쾅, 고막을 찢을 듯 요란한 빗소리를 뚫고 얇은 철문이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거칠게 흔들리는 겁니다. 야, 당장 문 안 열어. 어디서 야반도주를 하려고 수작이야? 밖에서 들려오는 건 다름 아닌 농장주 아들 최태호의 악에 바친 고함이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 제 심장이 어떻게 뛰었을지 상상이 가시나요? 결국 올 것이 왔구나. 태호가 기어이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을 끌고 저를 잡으러 왔구나 싶어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이대로 수갑을 차고 질질 끌려가서 두 번 다시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그 혹독한 카자흐스탄의 빈민가로 영영 추방당할 거라는 끔찍한 공포.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짐가방을 움켜쥔 채 저는 눈을 질끔 감고 천천히 컨테이너 문을 엽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심스레 문을 열고 내다본 밖의 풍경이 뭔가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시끄러운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 경찰차가 아니라 영화에서나 볼 법한 번쩍이는 검은색 최고급 관용차 대여섯 대가 좁은 비포장 도로를 뚫고 농장 마당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거센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검은 우산을 받쳐든 건장한 정장 차림의 사내들이 차에서 일사불란하게 내리더니 제 컨테이너 쪽으로 레드카펫을 깔듯 길을 트는 거 있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난번 보훈처에서 저를 사기꾼 보듯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시했던 그 젊은 기록관 김 씨가 비를 쫄딱 맞으며 헐레벌딱 뛰어오는 겁니다. 이 숨막히는 상황을 혼자 단단히 오해한 최태호는 아주 신이 나서 삿대질을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칩니다. 아이고, 공무원분들 이 궂은 날씨에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저 사기꾼요. 밤에 몰래 도망치기 전에 얼른 수갑 채워서 당장 끌고 가십시오. 태호가 득의양양하게 핏대를 세우며 외치는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달려오던 보훈처 직원 김 씨가 앞을 가로막는 태호를 거칠게 팍 밀쳐버리더니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고는 발밑에 더러운 진흙탕물이 튀어 고급 양복 바지를 다 적시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팍 꺾어 깎듯이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무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귀한 분을 몰라 뵙고 씻을 수 없는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네? 귀한 분이라니요? 제가요? 머릿속에 하얗게 멈춰버려서 입만 뻐끔거리고 있는 바로 그때 마당 한가운데 세워진 가장 크고 웅장한 차의 뒷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내리시는 겁니다. 최고급 양복을 입은 그 어르신은 거센 빗물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리는데도 우산조차 마다하시고 저를 향해 덜덜 떨리는 걸음을 떼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바로 100년 전 만주벌판을 호령하셨던 대한독립군 강태산 장군님의 친동생, 그분의 친손자이신 강재훈 종친회장님이신 겁니다.
어르신은 흙투성이 작업복을 입은 제 얼굴을 뚫어지게 보시자마자 쥐고 있던 지팡이를 흙바닥에 툭 떨어뜨리시더니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하십니다. 아이고 세상에. 우리 할머니랑 어쩌면 일이 똑같이 생겼누. 맑고 억척스러운 저 눈매가 똑같아. 네가 정녕 살아서 돌아온 우리 큰할아버지의 핏줄이 맞단 말이냐? 할아버지가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줄기를 얼굴 위로 쏟아내며 가슴을 치시자 보훈처 직원 김 씨가 투명한 파일에 고이 모셔둔 서류 한 장을 두 손으로 번쩍 위로 치켜듭니다. 그리고 쏟아지는 폭우 소리를 뚫고 넋이 나간 주변 외국인 인부들과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은 최태우의 귓가에 쩌렁쩌렁하게 외치는 겁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99.9% 완벽히 일치합니다. 오늘부로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 계신 나디아 양이 1920년 봉오동 전투의 영웅이자 대한독립군 강태산 장군님의 직계 증손녀임을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귓가를 때리던 거친 빗소리조차 거짓말처럼 음소거가 된 듯 제 세상이 완벽하게 고요해지는 겁니다. 제 가슴을 짓누르던 99.9%라는 그 압도적이고도 기적 같은 숫자. 돌아가신 할머니가 평생을 목숨 걸고 가슴에 품어 지켜냈던 그 녹슨 낡은 목걸이가 절대 가짜가 아니었다는 사실. 제가 이 세상에 아무렇게나 굴러다니는 이름 없는 유령이 아니라 무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뼈대 깊은 영웅의 핏줄로 당당하게 존재한다는 벅찬 순간인 겁니다. 그 오만방자하게 날뛰며 저를 사기꾼이라고 짓밟았던 최태호의 얼굴이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그 살게 등등하던 얼굴이 순식간에 백지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리더니 사시나무 떨듯 다리에 힘이 풀려 그 더러운 흙탕물 바닥에 그대로 철푸덕 무릎을 꿇어버리는 겁니다. 사기꾼이 아니라 진짜 영웅의 후손이라고? 내가 독립투사의 후손한테 무슨 짓을?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숨을 헐떡이며 자기 입을 거칠게 틀어막는 태호. 그 뒤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달려오신 최영감님은 두 손을 합장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만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태호는 진흙탕물을 엉금엉금 기어서 제 발밑까지 오더니 바닥에 이마를 쾅쾅 찌으며 미친 사람처럼 싹싹 빌기 시작합니다. 제가 눈이 멀어 천하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라를 구하신 귀한 분을 몰라보고 이 더러운 주둥이로 감히 몹쓸 짓을 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당장 감옥에 쳐넣으셔도 할 말이 없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제 할머니의 유품을 쓰레기처럼 내동댕이치고 당장 짐을 싸서 꺼지라며 패악을 부리던 그 거만한 사내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꼴사나운 모습으로 제 발밑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를 발로 걷어차거나 똑같이 모욕을 주며 안갚음하지 않아요. 그저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은 할머니의 목걸이를 한 손으로 꼭 쥐고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림 없이 단단하고 기품 있는 한국어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하는 겁니다. 고개 드세요. 당신이 나를 의심하고 모욕한 건 그저 내 초라하고 남노한 행색 때문이지 내 조상님의 숭고한 명예 자체를 욕보인 건 아닐 겁니다. 게다가 당신은 농장과 아버님을 지키려다 불안감에 그리 행동한 것이니 나 역시 그 마음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조상님께서 피 흘려 지키신 이 땅에서 원망과 복수를 키우고 싶진 않으니까요. 진정한 영웅의 후손다운 뼛속까지 묻어나오는 제 그 묵직한 한마디에 주변에 서 있던 캄보디아, 베트남 인부들마저 왈칵 눈물을 터뜨리며 일제히 고개를 숙여 깊은 예를 표하는 겁니다. 태호는 제 대인배 같은 용서에 오히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흙바닥을 치고 웁니다. 그때 종친회장 할아버지께서 당신이 입고 계시던 크고 따뜻한 외투를 벗어 비에 젖어 덜덜 떠는 제 작은 어깨 위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부서져라 저를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이십니다. 내 딸아, 참으로 장하다.
모진 세월 견디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그 지독했던 고생은 다 끝났다. 이제 이 하레비가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이 널 지킬 것이다. 자, 이제 그만 짐을 챙겨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관계자들이 공손하게 받쳐주는 큰 검은 우산 속을 걸어 들어가 생전 처음 타보는 푹신한 관용차 뒷좌석에 조심스레 몸을 싣습니다. 묵직한 문이 닫히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는 순간 빗물이 흘러내리는 어두운 차창 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그 허름하고 낡은 비닐하우스를 돌아보며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둑이 터지듯 비오듯 쏟아냅니다. 100년이라는 아득한 세월 동안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짓밟히고 유령처럼 떠돌며 감당해야 했던 서러운 무국적자의 꼬리표가 거센 빗물에 깨끗이 씻겨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핏줄이자 역사로 다시 태어나는 그 짜릿하고도 벅찬 쾌담. 제 가슴 속 뜨거운 비가 펄떡이며 온몸에 털이 쭈뼛서는 제 인생 최고의 기적이 마침내 찬란한 막을 올리는 겁니다. 그로부터 불과 한 달 뒤, 저는 국가행사 단상에서 대한민국 대통령님의 두 손을 꽉 잡고 있습니다. 최고급 아파트와 평생연금이라는 파격적인 예우를 단칼에 거절하며 마이크를 쥐거든요. 대통령님, 제게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 척박한 중앙아시아에서 유령처럼 떠도는 수십만 고려인 동포들을 품어주십시오. K농업기술을 내어주신다면 그 땅을 황금빛 곡창지대로 만들어 대한민국과 함께하겠습니다. 이 뼈 있는 외침에 대통령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전대미문의 중대 결단을 내리십니다. 바로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특별 귀화 전면 허용. 여러분, 지금 인천공항은 그야말로 초비상, 완전 마비 사태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오려는 수십만 고려인들의 귀화 폭증으로 입국장이 터져나갈 지경이거든요. 전 세계 외신들이 충격에 빠져 긴급 속보를 타전합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을 흡수한 동포들이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사막을 무한한 식량 영토로 뒤바꾸면서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거대한 고구려 연방국가가 완벽하게 탄생해버렸으니까요. 무국적 유령, 소녀가 쏘아올린 기적이 마침내 전 세계를 경악시키는 고구려의 기상으로 찬란하게 만개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에 거대한 기적을 피워낸 나디아의 이야기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저는 이 가슴 벅찬 사연을 전하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굳은 살 베인 손이 자꾸만 겹쳐 보입니다. 잿더미가 된 이 땅을 오직 피땀 어린 헌신으로 일궈내신 분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혹독한 절망의 세월을 묵묵히 버텨주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눈부신 번영 위에서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함께 공감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지나오신 그 빛나는 삶의 지혜도 한 줄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저희에겐 너무나 큰 힘이 되거든요. 당신이 걸어오신 그 모든 삶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밤 보내세요.